Ladies and gentlemen,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와 사정없이 뿜뿜 솟아나는 지식의 향연 느닷없는 특강 쇼! 샹젤리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파리는 왠지 아무리 기대하고 가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낭만의 도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요? 우리 시대 대표 로맨티스트 유시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낭만가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대표 지성인 이런 거 빼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로맨티스트는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어떤 주례사 예. 같은 느낌.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성으로서의 마음이 평생 있어야 된다. 예. 제가 로맨티스트로 딱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로맨티시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아니 근데 작가님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지만 워낙 글을 잘 쓰시기로 이제 유명하고 글쓰기에 대한 책도 내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제가 아직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항소 이유서에 나오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건 인용이잖아요. 네. 러시아 시인의 식기절 인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참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게 더 와닿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질문 하면 안 될 것 같고. 괜찮아요. 뭐 글 쓰는 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네. 때로는 어떤 감정을 자기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 네. 심정을 딱 잘 말해놓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글귀를 보게 되면 팍 꽂히잖아요. 맞아요. 네. 나를 위해서 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는 그걸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정보든 뭐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이야기든. 자신의 생각이든 아는 감정이든 네. 뭔가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러면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조건 한 가지가 돼요. 네. 두 번째는 기술이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언어적으로 잘 표현해내느냐 네. 하는 테크닉에 관한 건데요. 기술적인 수단에 관한 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작가님. 이제 그걸 하려면 어휘가 많아야 돼요. 어휘가 다양하고 어휘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표현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책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다독. 잘 쓴 글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 논술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예. 사설을 옮겨 적기도 하고 잘 쓴 글을 진짜 옮겨서 베껴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에 이렇게 나온 글귀를 좀 이렇게 같이 써보고 이러는 거. 그것도 나쁠 건 없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옛날에 책이 귀하고 이럴 때는 네. 필사가 좋은 수단이 됐을 텐데 지금은 우선 타이핑 하잖아요. 네. 손으로 쓰는 거하고 달라요. 자판 치는 거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읽고 네. 그래서 자기의 어휘, 자기의 무기, 실탄 창고를 확 채우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감정,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내가 뭐 내면이 아주 황폐한데 그렇죠. 글 쓰는 테크닉만 있다고 해서 좋은 글이 써지나요? 그러면 아주 흉악한 글을 잘 쓰게 되죠. 네. 예, 그런 거라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답답해. 더워. 하나만 한 얘기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달리 듭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달리 방법이 있으면 재벌집 자식들이 글도 잘 쓰게 될 거예요. 역시 어떤 그 첩경은 없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야말로 파리의 연인이 되셨네요. 두 분이 함께 파리를 여행하셨으니까요. 연인으로 간 건 아니고 동업자로 간 거. 처음 가신 건 아니었죠? 예, 파리는 제가 한 독일에서 독일 유학 시절에 네. 파리는 제가 한 이번 여행까지 책 쓰기 위한 여행까지 해서 한 4번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4번. 예. 갈 때마다 느낌이 좀 달랐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역시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가니까 좀 더 이렇게 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그냥, 뭐 예컨대 목마르뜨르 가더라도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지하철역 삐갈역에서 지하철을 타니까 네. 삐갈역 거기가 홍등가잖아요. 그래요. 파리 북부에 맞아요. 그 물랭루즈 네. 그 영화 나오는 그 술집도 있고요. 네. 파리에서는 물랭루즈라 그러면 택시 기사가 못 알아들어요. 그 불어가 그렇더라고요. 오. 물량 호스 이렇게 해야 그렇죠. 알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을. 예.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삐갈역에 들여달라 그러니까 삐갈역은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여러 번 제일 이번 책에 다룬 도시 중에는 제일 여러 번 간 도시예요. 근데 역시 그 책을 쓰려고 가니까 네. 그 전보다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오. 네. 이수진님 질문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 첫 줄이 막혀서 제일 어렵대요. 첫 줄을 잘 쓰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고. 첫 줄을 써놓고 일단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첫 문장을 써놓고 네. 글 쓰다 말고 고치면 돼요. 예, 이걸 저도 첫 문장을 완벽하게 매번 써야 고쳐요. 그렇구나. 예. 느낌이 딱 와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 쓰다 보면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을 바꾸는 게 좋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바꾸면 돼요. 제목은요? 제목은 이제 가제만 해놓고 소제목이나 이제 챕터 제목 같은 거는 가제만 해놓고 네. 나중에 다시 어차피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글은 다 쓰기 전까지는 어떤 글이 나올지 나도 모르거든요. 네.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다시 이 제목들을 보면 아, 내가 처음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하고 네. 쓰고 나서하고 내가 느낌이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딱 쓰면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글이라는 그렇죠. 글은 계속 예, 고칠 계속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리 챕터에서는 파리, 인류 문명의 최전선. 지금 시점에서 어떤 도시를 지구촌의 문화 수도로 정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나더러 결정하라면 망설임 없이 파리를 선택하겠다. 왜? 파리는 에펠탑이 랜드마크 1번 건축물이니까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지구촌의 문화 수도는 파리로 결정을 하겠다. 예. 에펠탑 때문 예, 아닐까요? 에펠탑 때문이죠. 사실 근데 그게 처음 설치가 됐을 때는 흉물스럽다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어떤 대상의 가치를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에펠탑의 가치가 그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온전하게. 그렇죠. 있진 지금은 않았거든요. 파리하면 에펠탑이지만. 결국은 지금 에펠탑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20년으로 계획해서 20년 동안만 쓰고 네. 세계 박람회에 네네. 쓰고 이제 철거하기로 했던 것이 안 없어지고 지금 이제 100년을 더 살아남았잖아요. 네. 이 과정 자체가 이 에펠탑의 의미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문명이 21세기 인류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네.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예전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 네.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시대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 문명 그게 또 이제 그 제일 중요하죠 지금. 네. 이 양측면에서 볼 때 에펠탑은 그 당시로서는 이 과학혁명, 최신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아예 공모를 할 때부터 조건을 붙였어요. 네. 그랬고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만들고 개인들이 예술가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네. 그리고 그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근로계약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고 강제노동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우리 이거 좋아. 그래서 결국은 시민 주권의 힘 덕분에 살아남은 건축물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뭐 야간 조명 쇼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능들이 붙여지면서 오늘날의 에펠탑이 됐는데 이 과정 전체가 이 대혁명의 민주주의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와 잘 어울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바로 21세기 인류 문명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것을 파리시 또는 파리시라는 도시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 도시가
예, 문화수도가 될 자격이 있죠. 다른 그렇게 도시들은 다 뭐 왕이나 네. 왕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신을 빙자한 종교 권력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건축물들이 랜드마크 1번이에요. 그렇죠. 뭐 예. 재단이라든가 예, 아니면 우리나라는 돈이 종교군. 최고죠. 우리나라는 뭐 제1롯데월드 제일 높은 거 그런 게 이제 네. 예, 문화 수도는 파리다. 그렇죠. 또 듣고 보니까 빠져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사실 왜 문화 수도를 파리를 꼽았을까 했을 때 어쨌든 파리가 프랑스의 중심이자 어떤 유럽의 중심, 그러니까 뭐 유럽의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패션의 어떤 중심지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를 꼽으신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는 진짜 파리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도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굉장히 너무 패셔너블해 보이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에펠탑. 예, 그걸 그게 꼽으신 21세기 문명의 요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재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펠탑은 그렇게 뭐 예쁜 구조물이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생겼고 가까이 가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예,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철탑, 쇠덩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펠탑은 꼭 안 가도 돼요. 멀리서 에펠탑은 봐도 돼. 멀리서 찍어 예, 파리 있고요. 어디서나 에펠탑이 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멀리서 볼 때 에펠탑이죠. 다들 이렇게 건축물들이 다 낮잖아요, 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면 파리 시내 전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일 정도로. 그럼요. 그 몽마르트르 언덕에 가서도 파리 뭐 원경이 다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몽파르나스 타워 같은 데 네네. 올라가면 에펠탑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전망대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네. 그 굳이 그래도 에펠탑에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발을 한번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있죠. 네. 또 문화수도를 중심으로 꼽은 이유 저는 그 많은 루브르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오랑주리 미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예, 그 문화적 종다양성이나 네. 그게 다 자유와 관계된 거죠. 뽕피도 센터 같은데 또 굉장히 현대 작품들이 또 예, 그 뭐 전시돼 결국은 이 21세기 지구촌의 문화 수도라는 것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 예술 창작의 자유라는 것이 없이는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비인 같은데 나중에 제가 2권에 쓸 건데 가보면 거기 그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그 왕실 보유 그림들 이런 네. 거 보면 노란 딱지 붙어 있는데 너무 따분하잖아요. 수백 개의 그림이 다 느낌이 똑같아요. 비슷하죠. 예, 네. 그게 다 그 절제된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다 성경 얘기들이고 그렇죠. 아니면 귀족과 왕들의 초상화고 이래서 네.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화가의 자유로운 영혼이 표현된 것이 아니고 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이어서 네. 고객님의 어떤 요구에 예. 따라. 그 고객이 보이지 예술가가 보이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이제 민주주의 대혁명의 국가고 파리가 그 대혁명의 본거 이제 진원지였고 네. 그다음에 오늘날의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공화국이 그 자유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예술은 그 품속에서 네. 발전한 거죠. 자유롭게 또 그럼요. 그래서, 날개를 예. 편 거고. 얼마 전에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녀오신 건 그 전이었죠. 예, 그 전이었죠. 다행이네요. 예. 아니 뭐 또 불난 거는 불난 거대로 또 볼만하죠 뭐. 하긴 뭐 어차피 그 파사드 쪽은 예. 또 화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 전면부를 파사드라 그러는데 네. 거기는 이제 불이 안 번졌고요. 네. 그건 주로 돌로 돼 있고 이래서 그쪽 첨탑은 참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나무 첨탑이잖아요. 네. 한번 작업 중에 불 붙으니까 그러면 주저앉은 건데 그 다시 한번 그 노트르담 성당에 부활 서사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미 한 두어 번 정도의 부활의 서사가 네. 결합되어 있는 성당인데 네. 예.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장미창도 보셨어요? 예, 봤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별 느낌을 못 받아요. 예. 로마의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갔다 오고 나면 네. 세상의 모든 성당이 다 시시해 보여요. 다 비슷비슷해지고 예.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네. 큰 성당을 보고 나면 예. 그러면 반대로 어떤 그게 약간 성의 정점이라면 속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 어떠셨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막 예. 그 궁전부터 시작해서 정원까지. 그 정원하고 뒤에 숲은 원래 베르사유 궁전 숲의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욕 나오죠. 거울의 방 이런 거 이렇게 왜 관광객들이 줄 서서 쭉 예. 지나가잖아요. 그때 파리 시내에는 패스트나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그거를 잘 못 치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을 때예요. 그 네. 왕궁을 지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왕궁에 가면 그 안내를 안 해주잖아요. 그게 이 왕궁이 어떻게 지어졌고 네. 거기 강제노동 하다가 죽으면 사람을 그냥 안매장도 아니고 그냥 구덩이에 갖다 버리면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죠, 느낌이. 어떤 노여움이 막 치솟아 오르나요? 나중에 저 후회는 했대는데 죽을 때 그 후회는 했대는데 근데 뭐 그래도 그렇지 그 왕의 권력을 네. 사람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거를 또 반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아닐까요? 그 욕망이요. 그러니까 그 루이 14세의 욕망이요. 거기 베르사유 시내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네. 거기 늪지를 메꿔 가지고 네. 궁전을 지었는데 어떤 욕망이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이 권력자가 가진 일그러진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게 뭐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갔을 때보다 저는 저런 화려한 궁전에 갔을 때 그걸 만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또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욕망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나름 괜찮은 거고 어떤 것이 아닌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와 좋다 이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 제 책을 보면 왜 투덜거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데 자꾸 가면. 이렇게 저는 보면서 질문을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예. 지금 우리는 이 문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막 질문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기행문이지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책은 아니구나. 역시 유 작가님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예. 받았어요. 예, 그래도 그 건축물에 대한 중요 정보는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제 파리를 가면 대부분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할 곳이다라고. 근데 진짜 딱 그렇잖아요. 예. 너무 사람도 많고 볼 게 너무 많아서 가도 후회가 되고 안 가면 또 안 간 대로 저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되고. 그래서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그래요. 예.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두 번 가봤거든요. 안에 제가 루브르 직접 들어가는 안에 거.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도 후회를 좀 했고요. 네. 두 번째 갔을 때 더 많이 후회했거든요. 사실 그 모나리자 앞에 가면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몰려있는 사람들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리고 저게 유명하고 좋다고 하니까 저러는 거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모나리자를 보면서 뭐 느껴지세요? 왜 눈썹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 표정은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 감정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유럽의 미술관들을 다니다 보면 네.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명한 어떤 게 작가의 것도 있었어요? 아니고요. 아. 예. 예컨대 그 서양의 화가들이 중세까지도 그 성경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유디트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랬죠. 네. 유디트가 이제 미인계로 홀로페르네스인가 하는 그 뭐 침략군 장수의 목을 배우는 네. 여자잖아요. 네네. 이 구약의 그 외경에 들어있는 얘기인데 네. 그 아주 섹시한 유디트요. 유디트를 그렸는데 아니 미인계를 쓸 정도면 섹시해야 되잖아요. 안 근데 섹시했어요? 안 섹시한 유디트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역시 유디트 씨는 몸매가 좋네 이렇게. 정말 섹시한 유디트를 만난다든가 뭐 화가 이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네. 또는 뭐 그 돌아온 탕화 그림 되게 많잖아요. 다니다 네. 보면 다 돌아온 탕화 그림밖에 없어요. 돌아오기 전에 탕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비인에서 집 나간 탕화라는 제목의 그림을 딱 봤는데 이 탕화가 돌아오기 전에 술집에서 막 술 먹고 얼굴이 뿔그스름하고 앞에 여자도 있고 뭐 네. 뒤에서는 포주가 돈 세고 있는 포주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네. 정말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이권에서 만날 수 있나요? 예, 뭐 그런 저는 다니면서 그런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느낌이 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모나리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뭔지 천재가 그렸다는 그런 뭐 인정하는데 네. 저한테 느낌을 주는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어 보려고 그걸 인파를 팔꿈치로 밀고 들어가려고 상상만 해봐도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찍으셨어요 사진? 안 찍었죠. 마지막 자존심이었네요. 예,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들은 좀 다르지 않았어요? 반고흐의 작품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보다가 예. 직접 그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뭐 이제 미술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들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여유 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르시아는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 들죠. 네. 커다란 뭐 시계도 시계가. 있고요. 네. 옛날 역사 건물이니까 네. 오르시아는 우선 규모가 적당해요. 보기가. 1시간 만에 다 보셨다고. 예. 1시간 너무 걸음이 빠르셨던 거 아닌가요? 아, 빨리빨리 봐야 돼요. 파리 4박 5일 가가지고 책 사야 그렇지. 되는데. 네. 근데 거기는 한 반나절 정도는 머무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예, 거기는 정말 그런 곳이었고 로댕 미술관 이런 데들이요. 너무 좋다. 다 네. 거기는 한 반나절씩 그냥 작품 하나 앞에서 넉넉고 30분 1시간씩 있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파리에 오래 체류한다면 여유롭게 즐기고. 여유롭게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되게 많아요. 파리는. 아, 그래요. 로마도 그렇고요. 맛있는 그렇지만, 음식들도. 예, 예, 근데 파리.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프랑스 음식이 없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예. 표준화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프랑스는. 약간. 그래서 예, 파리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네.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름 특강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이권이 곧 나올 예정이잖아요. 곧은 아니고 내년쯤에야 이제 나오게 이제 쓰고 있으니까. 내년.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우님께서 이제 저희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부도덕한 리더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라는 네. 질문을 해주셨고 김미숙님께서는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의감이 넘쳤냐 아니면 개구쟁이였냐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또 궁금해하네요. 예. 저는 그냥 좀 개구쟁이는 아니고 그냥 좀 수줍은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샤이보이.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부도덕한 상사.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되도록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위법적인 업무 지시가 불법적인 업무 지시가 왔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면 되게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요새 와서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위나 말에 대한 판단은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자연인에 대한 전체적인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 느끼거든요. 어떻게든 전달돼요. 네. 그러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없고 좋게 발전하기도 어려워요. 네. 오히려 그 판단은 자기가 내면에서 안 하고 사람을 대해야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사실은 판단이 내려지는 게 또 사람이니까 그렇죠. 감정이잖아요. 저절로 생기죠. 네. 근데 그거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그렇게 왜 하다 저럴까 보면 이거.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덜 하게 돼요. 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0067님. 꿈은 이제 꿈이죠.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60인데 5년 정도 더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디 시골 가서 예, 이제 살려고 그런 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노후의 네. 예, 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소박하죠. 소박하지만 가장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주위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상관없는데 이제 사는 날까지 이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자기 손으로 밥해 먹고 자기 손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이렇게 다 살고 나서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예. 어떠셨는지 소감을 소감이면 뭐 제가 쓴 책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네. 여행을 왜 하냐? 사람마다 달라요. 네. 다른데 어쨌든 이 대화를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깊고 풍성하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그러면 여행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네. 좀 알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애청자들이 좀 하시게 됐다면 네.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 중이시라면 필독서이고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여행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꼭 읽어야 되는 책 유럽 도시기행 1권을 함께 했습니다. 자, 내년에 2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다시 와주실 거죠? 뭐 봐수고요. 예, 아니 괜찮으면, 예. 약속을 해주세요. 예, 작가님.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박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